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국제건설 저널의 수석 기자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취재했죠. 중동의 초고층 빌딩, 아프리카의 댐, 남미의 고속도로까지. 하지만 2015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사막 한가운데서 본 광경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축구장 140개 크기의 은빛 요새가 사막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섭씨 50도,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죽음의 땅에 말이죠. 러시아가 포기했고 중국이 도망쳤던 그곳에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준공식장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러시아 엔지니어는 고개를 계속 저었고 중국 건설사 대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2006년 세계 언론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물도 전기도 도로도 없는 곳에 4조 원짜리 화학단지를 짓겠다니요. 당시 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이번에 큰 코 다칠 거야. 러시아와 중국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해? 한국의 무덤이 될 거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하지만 2015년 10월 15일 그곳에 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요. 아니,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를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기적입니다. 세계 9위 천연가스 보유국이지만 가난했던 우즈베키스탄이 어떻게 중앙아시아 최강 화학산업 국가로 변신했는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2006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 우즈베키스탄 땅을 밟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 3월 7일 오전, 저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르길 프로젝트 취재 준비를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계 9위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타슈켄트는 낙후돼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 건물들이 그대로였고 도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합니다. 이상하죠? 다이아몬드를 가졌는데 굶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극을 알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9위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땅속에 잠들어 있죠. 하지만 2006년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가난했습니다. 수도 타슈켄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왜 가난할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공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호텔에서 만난 현지 경제학자 라시드 박사가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학자였고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지만 돌멩이 값에 팔고 있습니다. 가공할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를 그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가스 상태로 팔면 10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화학제품으로 가공하면 100원에서 200원이 됩니다. 10배에서 20배로 가치가 뛰는 거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직접 가공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라시드 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자본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을 가지면 그들은 싼 값에 가스를 못 사가잖아요. 에너지 식민지였습니다. 21세기에도 식민지가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원은 있지만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나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들이 자원만 착취해갔던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수출액은 연간 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을 화학제품으로 만들어 팔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10배 차이죠. 이 차액, 무려 270억 달러가 매년 러시아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매년 말입니다. 10년이면 2,7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 수탈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타슈켄트 중앙시장을 걸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두 아들이 러시아로 일하러 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가 없거든요. 우리 땅 밑에 돈이 산더미처럼 있다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쓰잖아요. 힘드시겠습니다. 힘들죠. 아들들 얼굴도 1년에 한 번 보면 다행이에요. 러시아에서 차별받고 힘든 일하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기선 먹고 살 수가 없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남성 몇 명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정부가 또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던데. 또 어차피 안 될 거야. 늘 그랬잖아. 사막에 화학단지를 짓는다던데. 미친 짓이지. 물도 없는 곳에 무슨 공장을 지어? 러시아랑 중국이 오겠지. 그리고 또 우리 가스만 싸게 가져갈 거야. 절망적인 대화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가스를 가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단지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수르길 가스 화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초대형 화학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개발도상국 야심찬 계획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사업비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위치였습니다. 수르길이라는 곳인데 카시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왜 하필 그곳입니까? 제가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스전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멀리 운반할 필요가 없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르길 지역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이곳에 화학단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환경도 끔찍했습니다. 여름에는 섭씨 50도가 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래폭풍은 연중상시로 불어닥치고요. 현지 기술자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곳은 공학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죠. 인간이 일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0% 실패할 거라고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러시아와 중국에 착취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세계 각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예상대로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두 거대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러시아 가스프롬과 중국 국영건설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취재하러 갔죠. 당시 분위기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오만에 가까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두 거대 국가가 나섰으니 프로젝트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동료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타슈켄트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 중국 건설사 관계자들, 현지 정부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러시아 가스프롬의 고위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자만심이 넘쳤다고 해야 맞겠죠. 제임스, 걱정 마십시오.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전을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다뤄왔으니까요. 이 프로젝트,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본도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죠. 중국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국영건설사 대표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건설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어떤 프로젝트도 해낼 수 있습니다. 수르길,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무렵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대형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2006년 5월 3일, 러시아와 중국 조사단이 수르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취재팀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수르길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이었습니다. 5월이었는데도 기온은 이미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죠. 공기가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웠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러시아 엔지니어가 땅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건 모래가 아니라 가루입니다. 손으로 쥐면 바로 흘러내립니다. 건물 기초를 어떻게 놓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았습니다. 모래가 너무 곱고 부드러워서 손으로 쥐면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단단한 지반이 필요한 화학단지를 짓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중국 측 건축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수원이 110km 떨어진 아라레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화학단지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냉각수로도 쓰고 화학 반응에도 쓰고 작업자들이 마시기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수르길에는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물조차 110km나 떨어져 있었죠. 전기는 어떻게 끌어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관계자가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변전소가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충격적인 침묵이었죠. 도로는요? 지금 우리가 온 이 길이 전부입니다. 비포장도로죠.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조사단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중국 관계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은 섭씨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사단 중 몇 명은 일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한 중국 기술자가 구토를 했고 러시아 관료 한 명은 쓰러져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저도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섭씨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50도요.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40도쯤 되죠. 모래폭풍도 심합니다. 지옥 같은 여름, 얼어붙는 겨울. 그 사이를 오가는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타슈켄트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러시아 엔지니어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저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으니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조사단이 비용을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취재진석에 앉아 있었죠. 러시아 측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물을 110km 떨어진 곳에서 끌어오는 것만 해도 12억 달러가 듭니다. 파이프라인을 깔고 펌프장을 세우고 정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선과 변전소를 만드는데 8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도로, 항만, 숙소, 모든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최소 6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당초 계획인 39억 달러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죠. 중국 측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모든 자재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인건비도 천문학적입니다. 그 환경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하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가 안 맞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포기했습니다. 이건 뉴스였죠. 2006년 6월 15일, 러시아 가스프롬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성명서에서 그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 달 뒤인 7월 20일, 중국 국영건설사들도 철수했습니다. 그들의 성명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극한 환경과 인프라 부재로 인해 프로젝트 완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세계 언론이 들썩였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수르길 프로젝트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 러시아와 중국마저 포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야심은 사막에 묻힐 것이다. 독일 슈피겔도 비슷했습니다. 사막의 화학단지는 환상이었다. 경제성이 전혀 없다. 이 프로젝트를 누가 하겠는가? 저 역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수르길의 꿈, 러시아와 중국의 현실 앞에 무너지다.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라고 썼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강대국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포기한 프로젝트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타슈켄트 거리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러시아도 중국도 포기했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돈만 날렸지. 늘 그렇잖아. 절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006년 7월 25일, 한국이 나섰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았죠. 건설 경험이 있나 싶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저는 동료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뭔데? 건설 경험이 있나?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중동에서 일했어.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했다고 들었어. 그게 40년 전 일 아닌가? 지금도 할 수 있을까?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두고 봐야지. 하지만 솔직히 나도 회의적이야. 러시아와 중국도 못했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중동 사막에서 일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지에서 수십 년간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해냈죠. 특히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주발 항만 건설이 유명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거대한 항만을 건설했던 겁니다. 당시 서방 언론들은 한국을 사막의 정복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40년 전 일 아닙니까? 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도 포기했는데 2006년 8월 3일 한국 컨소시엄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전력, 롯데케미칼, 가스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타슈켄트 호텔 회의실에서였죠. 한국 기술자들은 러시아나 중국 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자신감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메모를 했죠. 현지 가이드의 말을 경청했고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을 존중했습니다. 한국 팀 리더는 50대 중반의 현대 엔지니어링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섭씨 50도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당신들은 다릅니까? 한국 팀 리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동료 기자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면 된다.
이게 대답인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한국식 접근법이었다는 거요.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시작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식. 2006년 9월 12일 한국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총 사업비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였습니다. 한국 해외 건설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세계 언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국도 포기한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의 무덤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르몽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야심은 인정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수르길은 한국 건설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실패는 예정돼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한국 기술자들이 수르길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저도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국 근로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섭씨 45도의 열기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죠. 한 한국 근로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자부심의 문제였고 세대를 잇는 사명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한국 팀 리더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못했고 중국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입니다. 해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목숨 걸고 지킨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철칙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저는 다시 수르기를 찾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8개월 후였죠. 그 사이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정말 하고 있을까?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복당하고 있었습니다. 110km 떨어진 아라레에서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죠. 한국 근로자들이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파이프를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가 불가능하다던 그 일을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인 김 차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눈은 피로해 보였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위에서 일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일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휴식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다시 일하죠. 그럼 하루에 14시간씩 일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를 맞춰야 하니까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가 아니라 더위에 맞서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쇠파이프가 뜨거워서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김 차장이 말했습니다. 특수 장갑을 끼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팔트는 녹아서 신발이 푹 꺼지죠. 계란을 땅에 깨면 3분 안에 익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작업장에서 한 젊은 근로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이었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죠. 왜 이 일을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집에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대는 행운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너희는 기술과 장비가 있다고요. 하지만 정신은 똑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됩니다.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한 한국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였습니다. 150km 떨어진 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백 개의 송전탑을 사막에 세워야 했죠.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래 집안에 송전탑을 단단히 고정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특수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단단한 안반층을 찾아 거기에 기초를 박는 방식이었죠. 시간이 더 걸렸지만 안전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죠. 2007년 12월 3일,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추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영하 25도였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35도쯤 됐죠. 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과는 정반대의 지옥이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얼어붙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기름이 얼고 엔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장비를 녹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작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늦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일정을 맞춥니다. 우리는 한국입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그날 저녁 컨테이너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죠. 컨테이너 박스 20개가 줄지어 있었고 한 컨테이너에 4명씩 생활했습니다. 좁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난로가 전부였죠. 한 근로자가 제게 뜨거운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가족은 언제 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휴가 때 들어갑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요. 외롭지 않습니까? 그는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롭죠. 밤마다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딸아이 목소리를 전화로 들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을 끝내면 딸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을 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돈 때문만은 절대 아닐 겁니다.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명예의 문제라는 걸요. 1970년대 중동에서 일하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그랬고 지금 이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DNA였습니다. 2008년 2월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화학단지에 기초 공사가 들어갔죠. 축구장 140개 크기의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 기초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래 집안 문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특수 시멘트를 개발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맞춰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시멘트였죠. 실험을 수십 번 반복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저는 2008년 6월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건물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화학 반응기들이 설치됐고 파이프들이 위로처럼 연결됐습니다. 사막에서 은빛 요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9년 여름 또다시 섭씨 50도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밀 장비들을 설치해야 했는데 극심한 더위가 문제였습니다. 화학 반응기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설치 중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장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밤에만 작업하기로 한 겁니다. 해가 지고 온도가 섭씨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장비를 옮기고 해가 뜨기 전에 설치를 끝냈습니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2010년 봄, 모래폭풍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중 불어대는 모래폭풍이 장비와 건물을 망가뜨렸습니다. 정밀 장비에 모래가 들어가면 치명적이었죠. 한국팀은 방풍벽을 세웠습니다. 높이 10m의 콘크리트 벽이 화학단지를 둘러쌌습니다. 모래폭풍을 막는 동시에 바람을 위로 유도하는 설계였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불어도 화학단지 안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2011년 가을 10월 7일, 저는 또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5년 후였죠.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도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화학단지뿐만 아니라 근로자 숙소, 식당, 의무실, 심지어 작은 상점까지 생겼습니다. 수천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죠. 도로도 완성됐습니다. 타슈켄트까지 이어지는 4차선 포장도로가 깔렸고 대형 트럭들이 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항만에서 싣고 온 장비들이 매일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근로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고 매일 저녁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5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었고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5년 동안 힘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여름 50도, 겨울 영하 30도, 가족도 못 보고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그는 화학단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막에 저런 걸 만들었어요. 러시아도 못했고 중국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그랬습니다. 맨 땅에서 항만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빌딩을 세웠죠. 그 돈으로 우리가 학교에 갔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할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고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이었습니다. 2012년 화학단지의 핵심 시설들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이 가동 준비에 들어갔고 수백 킬로미터의 파이프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 50도, 겨울 영하 30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자들은 철저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모두 거치며 모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죠. 2013년 3월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천연가스를 화학단지로 보내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밸브가 새거나 압력이 불안정하거나 온도가 맞지 않거나.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밤을 새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여름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천연가스가 화학제품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10원짜리 가스가 100원짜리 플라스틱이 되는 현대판 연금술이었죠.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도 함께 일했습니다. 한국 팀이 그들을 훈련시켰고 이제 그들도 화학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며 가르쳐줬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니라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의 말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마지막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한국 팀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9년을 일했는데 마지막에 실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0월 15일 준공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9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일이 이제 완성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포기했던 그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준공식 전날 밤 화학단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06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었죠. 지금은 은빛 요새가 우뚝 서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해냈습니다. 섭씨 50도와 영하 30도를 견디며 가족과 떨어져 컨테이너에서 자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날 다시 현장에 나가며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 기적을 보게 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2015년 10월 15일 오전 9시 준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수르길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었지만
그 한가운데 기적이 서 있었습니다. 축구장 140개 크기의 은빛 화학단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왔고 중국 대표단도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아마도 후회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화학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설명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화학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막에 핀 꽃입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미래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6년 세계가 우리를 의심했습니다. 러시아는 말했죠. 불가능하다고, 경제성이 없다고. 중국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하겠냐고. 세계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적입니다. 섭씨 50도의 여름, 영하 30도의 겨울을 견디며 9년간 일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컨테이너에서 자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9년의 고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이 화학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원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가공해서 10배, 20배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가족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화학단지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2006년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바로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화학단지를 둘러보며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 수백 킬로미터의 파이프, 정밀한 제어 시스템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능숙하게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죠. 이걸 정말 해냈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9년 전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기술만 본 게 아니라 정신을 봤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 목숨 걸고 끝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용만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들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만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지가 안 맞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속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합니다. 그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누구를 먼저 찾겠습니까? 한국입니다.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화학단지 가동 시연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가 들어오고 화학 반응을 거쳐 폴리에틸렌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제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팀이 훈련시킨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화학단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반응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온도와 압력이 표시됐죠. 모든 수치가 완벽한 정상 범위였습니다. 30분 후 하얀 폴리에틸렌 알갱이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원짜리 가스가 100원짜리 플라스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판 연금술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그 알갱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로 사는 나라의 미래죠.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9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만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각국 대표단, 한국팀이 모였죠. 대통령이 한국팀 리더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 등급의 국가 훈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은인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우즈베키스탄 전 국민 3천만 명의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팀 리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2006년 9월 계약서에 서명할 때 2015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입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한국식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한국 근로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한 근로자가 말했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제 30대 전부를 이곳에서 보냈죠. 힘들었지만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학단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걸 보세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러시아도 못했고 중국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제 딸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우즈베키스탄 사막에 저런 걸 만들었다고요.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다고요. 또 다른 근로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1970년대 중동에서 그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항만을 만들고 빌딩을 세웠죠.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희망을 준 겁니다. 다음은 우리 자식 세대가 어딘가에서 또 기적을 만들겠죠. 그들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정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 말입니다. 준공식 다음 날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9년 만에 완성했다. 이것은 한국 건설의 저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2006년 우리는 한국을 조롱했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예상을 뒤집고 기적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건설 능력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건설 강국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독일 슈피겔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날짜를 목숨 걸고 지킨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건설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뢰가 필요하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다.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시작된 그들의 건설 DNA가 201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한국은 다르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극한 환경, 제로 인프라, 회의적인 시선을 모두 극복했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끈기와 헌신이 만든 결과다. 러시아와 중국도 인정했다. 중국 인민일보도 짧게 보도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티가 역력했지만 말이죠.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화학단지를 완공했다. 기술력이 검증됐다. 저도 국제건설저널에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수르길의 기적,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06년, 세계는 한국을 의심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인들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키겠는가. 하지만 2015년, 한국은 답했다. 기술로, 헌신으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신으로. 수르길 프로젝트는 단순한 화학단지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체성이다.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그들의 아버지 세대,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은빛 요새를 완성한 이들의 세대, 약속을 지키는 DNA가 세대를 이어 흐르고 있다. 세계는 이제 알았다.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지난 9년을 돌이켜봤습니다. 2006년 처음 수르길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죠. 러시아와 중국이 포기하고 세계가 조롱했던 그곳에서 저 역시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섭씨 50도와 영하 30도를 견디며 9년간 약속을 지키며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르길 프로젝트가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16년 봄 4월 20일 저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찾았습니다. 수르길 화학단지 가동 6개월 후였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 내리자마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벽면에 거대한 광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르길 화학단지 사진이었죠. 우즈베키스탄의 자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기자님이시죠? 수르길 보러 오셨나요? 이제 우리나라 최고 명소입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합니다. 제 조카도 거기서 일해요. 좋은 직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왔을 때 만났던 그 절망적인 택시 기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즈베키스탄 경제부를 방문했습니다. 2006년에 만났던 라시드 박사가 이제는 경제부 차관이 돼 있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10년 전 처음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말했죠.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돌멩이 값에 판다고. 그때 당신 얼굴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죠. 저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 이전, 우리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와 중국에 연간 30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수르길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 수출액은 연간 18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6배가 늘었군요. 6배가 아닙니다. 순이익으로 보면 15배에서 20배입니다. 가스는 채굴 비용이 거의 없지만 이익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화학제품은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이게 진짜 돈입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자리를 보십시오. 수르길 화학단지에서 직접 고용된 사람이 3,500명입니다.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3만 명이 넘습니다. 물류, 운송, 서비스업, 식당, 숙박까지 포함하면 8만 명의 생계가 바뀌었습니다. 8만 명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바꾸는 엔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시드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일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일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5년간 러시아 모스크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차별도 많이 받았고요. 러시아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수르길 화학단지에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지금은 화학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러시아에서보다 더 많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다고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수르기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차로 2시간, 새로 깔린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4차선 포장도로였고 대형 트럭들이 화학제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10년 전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와는 천지 차이였죠. 수르길에 도착했습니다. 2006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현대적인 도시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화학단지 주변으로 5층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했고 깔끔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학교, 병원, 문화센터,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인구 3만 명이 사는 새로운 도시였죠. 화학단지 정문에서 아흐메드를 만났습니다. 라시드 박사가 말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이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던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그뿐이었죠. 개처럼 일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자입니다. 화학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장비를 관리합니다. 전문직입니다. 존중받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배웠습니까? 한국 팀이 가르쳐줬습니다.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았죠. 화학 이론부터 실무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우리를 동료로 대했어요. 형제처럼요.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점입니다. 그는 화학단지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문관 2명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제어실에서 만난 기술자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팀과 9년간 함께 일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태도도요. 그들은 절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했죠. 그게 한국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도 한국 자문관 2분이 남아서 도와주시지만 운영은 완전히 우리가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화학단지를 나와 주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생긴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식당, 카페, 슈퍼마켓, 옷가게, 전자제품 가게, 심지어 작은 영어관도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여기는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매일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화학단지 덕분이죠. 사업이 잘 되십니까? 아주 잘 됩니다. 제 2 아들도 여기서 일합니다. 큰아들은 화학단지에서, 작은아들은 물류회사에서요. 가족이 모두 함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들이 러시아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수르길은 축복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돌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저녁에 타슈켄트로 돌아오며 새로 깔린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도로 옆에 새로 생긴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들러서 휴식을 취했죠. 주유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도로는 작년에 깔렸습니다. 수르길 덕분이죠. 이제 타슈켄트까지 2시간이면 옵니다. 예전에는 4시간 걸렸는데요. 물류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저희 주유소도 장사가 잘 됩니다.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수르길 프로젝트가 도로, 전기, 통신망까지 함께 가져온 겁니다. 타슈켄트에 도착해서 경제부에서 받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수치들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GDP에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에서 2016년 6%로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12%까지 늘어날 전망이었죠. 수출 품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천연가스와 면화가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2위 수출품에 올랐습니다. 고부가 같이 제품이 주력이 된 겁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올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즈베키스탄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됐고 수출 다변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수르길의 성공을 본 외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앞다퉈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었죠. 그날 저녁, 라시드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했죠. 제임스, 2006년 당신이 처음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숨만 쉬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만 많고 가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착취당하고 있었죠.
청년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확신이 있습니다. 수르길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자원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싼 값에 자원을 사갔을 뿐이죠.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친구로 대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르길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수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화학단지를 짓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도 발전시킬 겁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기계류도 만들 겁니다. 한국과 계속 협력할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르길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완전한 변신.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르길 화학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경제 심장을 완전히 새로 이식한 것이다. 1차원 자원 수출국에서 고부가 가치, 제조 강국으로의 변신. GDP 구조를 180도 바꾼 것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준 것은 화학단지만이 아니다. 희망이었고, 자신감이었고,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개발 협력이다. 착취가 아니라 상생이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이었던 나라였죠. 자원은 많지만 가난했고, 청년들은 떠났고,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0년 후 우즈베키스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포기했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9년간의 헌신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기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정신이었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끈기였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수르길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영향은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오늘입니다. 저는 지금 런던 사무실에서 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입니다. 20년 전 처음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던 날도 이런 겨울날이었습니다. 2006년 3월 수르길 프로젝트를 취재하러 떠났던 그날 말이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수르길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취재였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봅니다. 2006년 처음 수르길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끝없는 모래밭만 보이는 황량한 풍경이죠. 그 옆에는 2015년 준공식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은빛 화학단지가 사막에 우뚝 서 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라는 게 말이죠.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수르길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완공 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가장 최근 방문은 작년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수르길 완공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그때 본 수르길은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화학단지는 더 확장됐고 주변 도시는 더 커졌습니다. 인구 7만 명의 도시가 생겨나 있었죠. 학교, 병원, 대학교, 문화센터, 스포츠시설, 쇼핑몰까지 갖춘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기념식에서 우즈베키스탄 신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6년 작고했고 새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수르길은 우리 국가의 상징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함께 만든 대한민국에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들으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수르길 화학단지는 지난 10년간 총 600억 달러의 화학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1만 2천 개, 간접 일자리 15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5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념식에서 2006년 만났던 라시드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75세가 됐고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제임스, 20년 전 당신이 처음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당신은 절망하고 있었고 저도 회의적이었죠. 우리 둘 다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땐 미래가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그는 화학단지와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하고 우리 손주들이 자라는 곳이죠.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희망을 줬습니다. 기념식 후 아흐메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2016년 만났던 그 청년이죠. 이제는 40대 중반이 됐고 화학단지 생산팀장이 됐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지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화학단지에서 일하고 싶대요. 작은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딸은 초등학생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수르길 덕분입니다. 러시아에서 단순 노동자로 차별받으며 살다가 여기서 전문 기술자가 됐습니다. 제 아들도 미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다 한국 덕분이죠. 저녁에 한국 기술자 몇 명을 만났습니다. 2006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60대가 됐고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9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 컨테이너 숙소, 가족 생각에 우는 밤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 후회가 없습니까? 우리가 한 일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사막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15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할아버지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을 했다고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1970년대 중동에서 그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맨손으로 항만을 만들고 빌딩을 세웠죠.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DNA를 이어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화학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도 어딘가에서 또 기적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르길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잇는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시작한 일을 아버지 세대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어갔고 이제 손자 세대가 그 자부심과 DNA를 물려받는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지난 20년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2006년 세계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조롱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들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키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섭씨 50도의 여름과 영하 30도의 겨울을 견디며 9년간 일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컨테이너에서 자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마침내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말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총 사업비 39억 달러, 축구장 140개 크기, 연인원 500만 명, 110km 수로, 150km 송전선, 수백 킬로미터 도로. 모든 게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완공 후 10년간 생산액 600억 달러, 일자리 16만 개, GDP 비중 15%.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에 희망을 준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착취당하던 나라가 스스로 자원을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으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7만 명이 사는 현대적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병원, 대학교, 문화센터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죠. 무엇보다 자신감을 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수르길이 증명했다고, 한국이 보여줬다고.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모델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저는 20년 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생각했죠.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끈기,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 이것이 한국을 다르게 만듭니다.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할아버지 세대, 2000년대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기적을 만든 아버지 세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손자 세대. 이 DNA가 세대를 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수르길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제2, 제3의 화학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한국처럼 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만이 아니라 수르길 모델 전체를 원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 인력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포함해서요. 한국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획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한번 성공하면 그게 모델이 되고 신뢰가 쌓이고 다음 기회로 이어집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밖을 봅니다. 런던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흐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습니다. 20년 전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조롱할 때 묵묵히 일했고 9년 후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후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무엇을 했는지를요. 러시아와 중국이 포기한 곳에서 한국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약속을 지켰고 끝까지 해냈고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르길의 은빛 요새는 오늘도 사막에 우뚝 서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화학제품으로 바꾸며 16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며 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새를 만든 건 대한민국입니다. 기술로, 헌신으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신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20년간 세계 곳곳의 건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유럽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죠. 하지만 수르길만큼 감동적인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희망을 만들었으니까요. 미래를 선물했으니까요. 한 나라를 구원했으니까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줘서, 세계에 보여줘서 약속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동 사막에서 흘린 땀이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기적으로 피어났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수르길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